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경석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1991년 브라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본부 학술연구상, 한국사회사학회 최재석 학술상, 한국사회학회 학술 저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비교 근대성, 시민권, 사회체제, 사회이론 등의 영역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과 여러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질서의 구조와 전환에 대한 고유한 이론, 개념, 분석 방법에 의거한 현실 분석에 매진해 오셨습니다. 최근 저서로는 The Logic of Compressed Modernity, Transformative Citizenship in South Korea, 내일의 종업, 가족 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사회과학연구원 고전 강좌에서는 장경석 교수님께서 Risk Society Beyond Urich-Beck, Reflexive Modern, Cosmopolitan, Post-Colonial Compressed Modern의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기분 좋게 점심 하시는 게 더 좋을 텐데 이게 세미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지금 학교가 좀 어수선하긴 한데 약간 리스크 소사이어티 생각이 나. 이게 지금 리스크 소사이어티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마이크. 제가 이 제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울리백 교수가 Reflexive Modern Risk Society, 그 다음에 Cosmopolitan Risk Society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Post Colonial Compressed Modern Risk Society에 대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분이 이제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 이 책으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 책에 뭐 맥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분이 무슨 방법론적 국가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뭐 되게 사회과학을 한 국가 사회 단위로, 그러니까 네이셔널 소사이어티 단위로 주로 이제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뭐 특별히 이런 리스크 소사이어티가 이게 내셔널 소사이어티 현상인지 뭐 이렇게 글로벌한 건지 뭐 그런 게 특별히 이제 적극적인 구분을 하지 않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기후 위기 그죠? 같은데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면서 월드 리스크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세계 자체를 갖다가 리스크 소사이어티의 이제 가장 중요한 단위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내셔널, 로컬한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반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월드 리스크 소사이어티 책이 앞에 그 리스크 소사이어티 책을 보완을 해서 좀 이렇게 최종적인 뭐 정리라 그럴까 뭐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오른쪽 책, The Metamorphosis of the World, 이거는 이제 이분이 2015년 1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책을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교류가 있었는데 2014년 12월 20 며칠 날 저한테 이 책 원고를 보냈어요.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아시아, 뭐 중국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많고. 그래서 자기가 뭐 어쨌든 좀 혹시 뭐 오류가 있는지 뭐 좀 이렇게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영광이죠. 뭐 저런 분 원고를 이제 검독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해서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오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2015년 1월 22일 날,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뮌헨에서 만나기로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브라이언 터너 교수라고 그 캠브리지 대학 계시던 그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죠. 그분이 뭐 일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윌리 블랙웰에서 이 사회 이론 백과사전을 하나 만든다고 같이 좀 아시아 쪽에 좀 많이 내용을 좀 넣고 싶고 같이 뭐 일을 하자 그래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제 이 모더니티, 뭐 디벨롭먼트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엔사이클로피디아 그 섹션의 책임을 맡아서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울리백 브라이언 터너 교수도 울리백을 굉장히 높게 치고 그래서 그분 울리백 교수의 이 연구를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그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이제 여기 이 월드 리스크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고 하면서 좀 더 이제 보편적인 사회과학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때 방법론이 이론적인 측면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하게 코스모폴리탄하게 어떻게 사회과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그거를 메소돌로지컬 코스모폴리타니즘 방법론적 세계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리더십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한편으로 제가 나중에 여기 제 책들인데 이 책은 이제 나왔고 이 책이 이제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내년 봄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 컴프레스드란 말에 이 코스모폴리탄한 거 이게 뭐가 컴프레스된 거냐 하면은 우리는 주로 뭐 시간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 이상으로 이제 그 문명적이고 공간적이고 뭐 체제적인 뭐 이런 차원에서 컴프레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시공간 우리라는 시공간 안에 그 월드 스페이스, 월드 타임을 다 이렇게 우리가 내재화시키는 과정 그게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방법론적 메소돌로지컬 코스모폴리타니즘에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메소돌로지컬 코스모폴리타니즘 그 항목을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엔사이클로피디아에 이제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항목을 다른 분에게 맡기고 어쨌든 그 일이 끝났는데.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책에 쓰여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뭐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또 학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뭐 이런 뭐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또 개인적으로 워낙 사람이 좋아요. 우리 보통 서양 사람들에서 한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우리 아주 훌륭한 아시아의 좋은 어른 있잖아. 모든 어른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좋은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슬펐어요. 돌아가셨다 그러길래 충격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큰 이제 학문적인 자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덕에 이분이 하고 관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활동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스크 소사이어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려면은 뭐 한이 없고 그냥 이 요약본을 제가 제출한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이제 울리백 교수와의 뭐 대화 뭐 이런 거 다 반영을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2페이지로 뭐 요약을 한 게 해서 제출했는데 그냥 이걸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반사성, 그러니까 리플렉시비티 이때 반사라는 거 우리 그 조건 반사 할 때 그 반사. 반사성은 인지적 및 정치적으로 구속된 사회 변동의 내재적 역동성을 생성하는 현대사회의 일반적 특성이며 울리백은 이를 위험사의 구조적 조건으로서 제시한다. 백의 중요한 협력자인 레시는 이 레시가 누구냐 하면은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게 앤토니 기든, 울리백, 앤토니 기든, 스캇 레시 이런 가지고 셋이서 같이 쓴 리플렉션 모더니제이션 책인데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앤토니 기든스와 함께 울리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레시는 백의 이론에서 반사적과 반성성을 구분하는데 반성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대상을 지식의 주체로 포섭하는 것이다. 반성은 확정적 지식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전제로 한다. 백의 작업은 처음부터 그러한 객관주의적 지식에 대한 비판을 전제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백의 문제의식은 반성보다는 반사에 관한 것임이 강조된다.
사회 행위에서 반사는 필연적으로 비의도성, 불확정성, 부작용 등을 내포하며 결과적으로 인간과 사회는 미지의 복잡한 구조에 족쇄를 묶인다. 반사적 근대화는 리플렉시브 모더니제이션은 표면적으로 과학적이나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판단과 행동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적 변화의 한 형태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지식, 이미지, 기술, 부, 권력, 욕망 등에 얽매이거나 오염됨으로써 현대는 위험사회로 구조화된다. 저는 사실 여기 한 부분이 이 서울대학교가 이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지배하는 이 한국 사회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지금 당장의 현 시국을 포함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우연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래 가르쳐 놓고 이런 사람은 무책임한 거지만 그런 느낌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 같아요. 백이 제기하는 이제 백은 이제 2차 근대라는 또 개념을 또 도입하는데 이제 후기 근대, 레이트 모던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식의 급진적 확산과 그 결정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적 관계, 제도적 요구와 조건, 물질적 이익, 권력 구조, 종교 문화적 정책성 등의 폭발적인 확장으로 인해 개인, 집단, 조직은 오히려 반성적 잠재력이 무력화되며 궁극적으로 위험 사회의 범세계적 보편화가 수반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성적인, 그러니까 스스로 이게 어떤 자기가 무슨 고민이 있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그 뭐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그죠 고민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무한정인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자극이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도 이제 끝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AI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인간이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현대는 합리성의 명목을 제시한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강박적인 선택들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인간의 존재성 및 제도 효력의 경계가 급진적으로 재조정되고 확대 그러한 선택들이 갈수록 극단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 존재성 및 제도 효력의 경계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인지 세계인인지 뭐 아시아 사람인지 뭐 이런 차원에서 나의 그 존재의 어떤 그 사회 생태적인 어떤 그죠 위치나 단위가 계속 이제 바뀌는 거고 또 한 사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이제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제도 효력의 경계가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특히 이제 경제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그 자유주의 그 제도의 어떤 그 경계가 다 허물어져서 신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제 이 제도,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제도 효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IMF 때 우리 그 IMF 컨디셔널리티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이 그 IMF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이 이게 뭐냐면 그 제도 효력.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 자유주의 그 제도 효력 그걸 이제 확장을 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내셔널한 게 이제 굉장히 취약해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개인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거기에 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새 뭐 젊은 사람들 좀 일자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생산적인 노동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컴펜세이션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이런 게 좀 불확실해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게 졸지에 이제 투자자로 이제 돌변을 이제 하는 거죠. 그 학생들 모여서 뭐 투자 동아리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면 이게 이제 한국에도 하지만은 뭐 전 세계에서 하고 신문에 보면 이제 이게 뭐 어느 나라에 어떻게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잔뜩 거기에 들어와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제도 효력의 경계가 이제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의 그 위험 주체로서의 어떤 지위가 또 그런 식으로 바뀌고 뭐 그런 거죠. 뭐 복잡해져 가지고 이제 우리 보통 고전 20세기적인 사회과학을 지금도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되는 그 압축적 근대성에는 그런 위험 사회적 구조와 변동이 필연적으로 배태되며 운리백의 문제의식을 비서구 지역으로 확장해야 할 당위성과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 오른쪽 책 제목이 The Risk of Compressed Modernity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이 리스크의 개념 이거는 울리백이 얘기하는 울리백은 조금 더 이제 물리적이고 사회 생태적이고 뭐 이런 문제들에 더 이제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모든 종합 모든 뭐 문명적인 제도적인 정신적인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근데 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리스크 소사이티 자체에 대한 설명은 뭐 그냥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뭐 이렇게 근데 이 어쨌든 이런 문제 의식이 막 그 광범위하게 이렇게 수용이 되고 막 그렇게 된 그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크라이나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체르노빌 그게 이제 전 유럽에 이제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 대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유럽이 전쟁이나 뭐 이런 정치 사회 군사적인 걸 통해서 늘 이제 서로 이제 협력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럽은 서로 간에 그 영향이 대장에 민감해요. 유럽이라는 게 지금 알고 보면 옛날 로마 사람들이 뭐 이게 좀 휩쓸고 지나간 그 범위가 뭐 지금 유럽이고 뭐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슬란드에서 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면 이제 유럽 전체에 그죠? 그 위에 그 화산재가 덮이고 하면 뭐 이런 유럽은 여러 가지 뭐 그런 맥락이 있긴 하죠. 어쨌든 그 울리백은 이제 그 독일 사람이지만 그런 이제 그 자신의 학문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 이제 스스로 궁극적으로 이제 문제의식 자체가 이제 코스모폴리탄해지죠.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 소사이티가 이제 뭐 이런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그 이제 좀 추론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그러니까 리스크 소사이티 울리백의 뭐 논의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과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리스크라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현실을 인식하는데 이제 뭐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지식으로서. 다른 한편으로 이론적, 방법론적 뭐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중요성이 리스크라는 이슈에 있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책 제목도 리스크 오브 컴프레스 모더니티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한국에 우리 이제 용감하단 말이에요. 엄청 뭐 용감해서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는 것도 용감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뭐 16군 건물이 붕괴하면 그게 리스크 소사이티가 아니고 울리백의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 이 자체가 리스크 소사이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리스크라는 것의 사회 구조, 소셜 스트럭처 오브 리스크. 그다음에 우리의 그 불평등 같은 것도 그 리스크 미디에이티드 이니퀄리티스. 그 리스크가 매개된 혹은 기초한 불평등들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동아시아 같은 데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 발전했어요. 근데 대륙의 실수 뭐 이런 말도 쓰고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조금 뭔가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중국이 발전한다는 사실을 그 엄청난 국가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부정하고 싶고 뭐 그럴 때 중국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게 중국은 아주 형편없는 리스크 소사이티래요. 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중국에 여러 가지 그 뭐 우유 멜라닌 우유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중국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중국을 좀 이렇게 좀 낮춰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잣대 그게 이제 사실 중국을 하나의 리스크 소사이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울리백 같은 차원에서 이제 울리백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세컨드 모던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모더니티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초들이나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급진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해요. Radicalization of first modernity, 클래식 모더니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뭐 지금 과학 기술 뭐 이런 같은 것들이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발전이 더 급진화되면서 갈수록 더 리스크 소사이티적인 그 상황으로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 중국을 뭐 리스크 소사이티라고 보면 그 발전에 그러니까 급진적인 그 모더니제이션의 이면으로서 리스크 소사이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아직 좀 요즘 이게 좀 엉망인 뭔가 좀 발전이 덜 된 뭐 발전을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왜곡된 뭐 이런 어떤 사회로서 중국을 생각하면서 중국을 리스크 소사이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제 그 생활 세계 속에서 우리의 그런 뭐 다른 옆 나라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걸 보는 또 그 관계를 그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도 보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일 텐데 여기 이분 어제 인터뷰 하셨지만은 이게 영어로 돼서 미안합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그 원자력계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이제 맺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이니까 이제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하는 소리가 우리 원자력 산업은 지금 전시에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시에는 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그런 그 관료주의적인 이런 이 멘탈리티는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이프티의 이제 이 반대말의 리스크인데 이러면은 그 리스크에 대한 이런 뭐랄까 그 세이프티에 대한 그 적대적인 그 태도 이런 게 이분의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전쟁 이러면은 뭐 전쟁 영화 보면 전쟁 영화에서 그 히어로는 누구예요?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이다. 맨 앞에서 그 적의 어떤 그 포화에 이렇게 뚫고 가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는 그 리스크 테이킹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죽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히어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발전을 전쟁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라는 것이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뭐 위험은 무릅쓰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전하는 거고 하면서 적극적인 이런 좋게 얘기하면 이제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용감하게 살자. 그게 발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리스크 나중에 이제 그 불평등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그 불평등이라는 건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뭐 불평등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오만 그 영역에서 이런 그 리스크를 이렇게 그 매개한 리스크에 기초한 그 용감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가에서 그런 그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확률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하고 뭔가 문제 나중에 여러 가지 네거티브 밸류가 이제 수반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네거티브한 이런 그죠? 뭐 문제들에 자기가 직면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그 보상을 해주거나 뭐 좀 헤징, 그 증권시장의 헤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해주는 이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대한민국의 그런 그 개발 체제를 또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평등의 상당 부분은 원래 존재하는 어떤 뭐 자본주의 체제, 뭐 개발 자본주의 체제, 개발이라는 말은 이미 리스크 이게 들어가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 뭐 물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한국에서 그 불평등 문제는 바로 이제 그 핵심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그 용감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용감하게 이제 막 그러는데 엄청 우리 리스크 테이킹.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국가에서 뒤에다 지시작을 해주고 IMF 때 그런 걸 봤잖아요. 은행 재벌들이 다 망해가는데 그거 좀 국가에서 결국 나중에 공적 자금 이래서 어떤 사람은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고 가족이 해야 돼. 가족이 뭐 보증서 줘야 되고 뭐 등등 이래가면서 그래서 IMF 때 이제 한편으로는 그 사회적인 뭐 경제적인 위기에서 다른 한편으로 가족 위기가 이제 수반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결국 그 용감한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그 한국인들을 이게 사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고 하는 등등.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리스크라는 것이 가족 관계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자본주의나 뭐 이런 것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위험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 그 가족 관계가 그걸 매개하는
가족, 뭐 이게 세상이 좋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자원이나 기회나 이런 거를 가족을 통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함께 누릴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때는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사회적인 위험들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그럴수록 더 이 가족 관계를 이제 그 리스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그 리스크는 이제 우리 합리적인 이런 그 태도는 뭐냐면은 줄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출산 위기 뭐 이런 것도 결국 이제 이 이후에 이 수반이 되는데 출산 위기라는 게 결국 이제 가족 관계를 갖다가 이제 구조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문화가 우리한테는 있고.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인데 끝난가 하면은 2022년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 2017년에 우리가 그 세계에서 최초로 그 4차 산업혁명을 국가의 공식적인 이런 경제정책으로 이게 선언포를 한 나라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막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지금 왜 아무도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안 하냐? 뭐 정부는 그렇다 치고 왜 언론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끝났는지 우리가 그걸로 졸업한 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이 말은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 만든 사람 그 독일의 약간 이제 기획과 이런 어떤 이런 그 신자유주의의 이게 흐름을 타면서 그걸 자기의 어떤 새로운 산업으로 만든 그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사람이 이 말을 또 지어냈죠. 지어냈는 이 슬로건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그 얘기한 그 리플렉시비티, 그죠? 우리가 모든 그런 그 지식이나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부터 이제 노출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막 그 강박적인 반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중간에 이제 엔트리프레너들이 있어요. 그 지식의 정보의 그 흐름 과정에서 그걸 좀 이렇게 산뜻하게 정리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런 4차 산업혁명도 약간 이제 그런 용도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아주 퓨어 아카데믹하게는 높이 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이 퍼블릭하게 미디어 같은 데서 좋아하는 또 우리 그 학자들 뭐 등등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빨리 수용을 하든지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거 써먹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그 리플렉시비티를 갖다가 이렇게 그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뭐 좀 복잡한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런 걸 좀 정리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뭐 도움이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잖아. 4차 산업혁명 그래 뭐 이래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국 얘기 조금 더 이제 드리면 이 책에 이제 이 책은 이제 뭐 이 두 번째 책의 이제 그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이제 한국을 그 리스크 소사이어티로 이제 두 가지 개념화를 했는데 하나는 한국이 컴플렉스 리스크 소사이어티다. 복합 위험 사회다. 다른 하나는 이제 디벨롭멘탈 리스크 소사이어티, 개발주의적인 리스크 소사이어티다. 디벨롭먼트 리스크 소사이어티가 이제 그 컴플렉스 리스크 소사이어티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컴플렉스 리스크 소사이어티는 이게 제가 이제 그 1996년에 아주 그때 이제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고 뭐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그러던 시절에 어떤 선배 교수가 뭐 이렇게 한국일보 그 개건 논설위원회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만 좀 해야 되니까 좀 대신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에 개건 논설위원을 잠시 해서 한 20개월 정도 했는데 그러면 개건 논설위를 하면 뭐냐면은 사설을 쓰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사설을 써주는 거야. 근데 막 당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설을 쓰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이런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그럼 한국의 리스크 소사이어티로 그때 다른 한편으로 막 울리백이 막 그 엄청난 한국에서 제일 세계에서 제일 그
많은 대접, 그러니까는 그 주목을 받은 그 이제 국가별로 치면은 한국에서 그 울리백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워낙 여러 차례 왔죠. 뭐 장거리 여행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그래도 한국은 오면 그래도 뭔가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뭐 서구적인 그 리스크 소사이어티는 아니지만 어쨌든 리스크 소사이어티는 리스크 소사이어티니까 와서 이제 뭐 그 나름대로 또 뭐 좀 그죠? 생각도 하고 좀 배우고 가는 측면도 이렇게 좀.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을 보니까 어떤 서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발전했으니까 서구의 어떤 그 고도 산업 기술이나 이런 게 이제 그 매개된 위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선성장 후분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박정희 시대 그런 게 있었어요. Growth first, distribution later. 영어로 하면 그런 건 뭐 영어로 보지. 선성장 후분배 뭐 이래가면서 이제 복지는 좀 천천히 뒤로 밀어서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 시기에 똑같이 선성장 후 안전 이런 하나의 이제 이 국가의 그 개발주의 국가의 하나의 오리엔테이션들이 있었고 그게 아까 이제 쭉 2022년까지 이어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그 얘기하면서 이거 무슨 안전 무슨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이너시아를 가져 가지고 이제 이 지배 집단 내에서는 이제 그 리스크를 매개로 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후 안전이라는 거 안전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후진국적 상태, 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후진국 상태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어떻게 보면 더 심화가 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지금도 그게 이제 최근에 오면 이제 신자유주의랑 맞물려 가지고 그런 후진국적인 상황을 자본적인 축적에 이제 끌어다 대는 게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인데 그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 IMF에 세계하면서 외국 나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안전에 관련해서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뭐 그냥 환경 파괴하고 등등 그런 그가 하나의 기업 활동의 그 양호한 조건으로 이렇게 그죠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세우고 하면서 그 지역의 이제 시민 사회와 뭐 충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본 축적을 위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이천 그 배터리 공장에서 불나고 뭐 이런 데 보면 전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근데 또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뭐 법이나 제도로 정해놓은 어떤 그죠? 합법적인 그런 프레임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제도적인 법적인 차원에서는 뭐 이런 그거 전혀 다르게 또 인스티튜션을 모더니제이션을 한단 말이야. 계속 그 인스티튜션 그 자체는 어떤 형식적으로는 진화를 이제 한다는 소리. 우리가 또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사회적인 소셜 자스티스에 대한 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제도 안으로 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여기 와서 돈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저께 베트남 노동자들이 아시아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이런 기사가 난 게 있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한국에서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런 식으로 들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후진국적인 상황. 과거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는 이런 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한국 육실 침례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이런 하나의 우리의 이제 그 질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한국은 후진국적인 underdeveloped risk society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또 이 제가 컴프레스 모더니티 이제 얘기를 했지만 워낙 빨리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잠 안 자고 세계에서 최장 노동 시간이고 등등 이래가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똑같은 이 물리적인 그 시간 속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뭐 등등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물리적인 그 활동의 양이 많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확률의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그 리스크도 이제 커지는 거죠. 한국 사람이 열심히 그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살면 산업재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그게 따라 붙는 거고 그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한국이 또 발전을 할 때
다른 한편으로 이 압축적인 발전을 할 때 한국적인 이제 그 발전의 모형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산업 구조 고도화.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을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더 발전시키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더 숙련 노동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업이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계속 진출을 하면서 그 인더스트리얼 리스트럭처링을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산업 노동자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뭐 자기가 원래 이렇게 일하던 산업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자기를 그 지속적으로 자기를 뭐 영어로 그 리인벤트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셀프 리인벤션을 해야 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노동자만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자도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산업재해 같은 거 보면 언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느냐면은 첫 1, 2년 이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산업이 바뀌고 하면 이 한국의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그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단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뀔 수가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한국이 하나의 이제 그런 압축적인 그 뭐 컨덴시브한 리스크 소사이티로서 또 그런 또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이제 그 영어 뭐 특별한 표현이어서 슬랩데이시라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엉터리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좀 이 슬랩데이시가 우리 저 건물 같은 게 적당히 그냥 얼기설기 짓는 거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성장 후분배 이것도 뭐 그게 한 부분이지만 여기에 이제 이 아주 그 하나의 자본 축적의 양식으로 국가의 경제 정책의 하나의 그 유형으로서 이 안전에 대한 고려나 이런 거를 또 안전 관리 그 장치나 제도나 뭐 이런 걸 갖다 생략함으로써 이 캐치업을 아주 최대한 그죠? 단시간에 이제 달성하겠다는 그런 식의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거야. 우리 그 경제학부 이건 교수께서 그 기술 캐치업 하는데 디투어 뭐 이런 거 얘기잖아요. 물론 디투어 뭐 이렇게 이게 다른 선진국들이 이렇게 걸었던 그런 경로로 그걸 단축하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회로 한데 그 굳이 뭐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회라는 게 꼭 안전한 길로 우회가 아니고 더 위험한 길로 우회를 하는 뭐 이런 측면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컴플렉스 리스크 소사이티다. 뭐 이제 그런. 그래서 사실 이제 울리백하고 관계를 맺은 게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대해서 뭐 누가 좀 얘기를 하고 예를 들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울리백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이제 기분이 좋은 거야.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그동안에 쭉 학문적인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그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많이 교류를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학자들하고 울리백, 브라이언턴은 뭐 여러. 근데 이제 그분들 그 대가들은 대가이어야 될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주 뭐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이분들 이렇게 논의를 보고 나면 이게 뭔가 그게 힌트가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가 연구하는 어떤 그 문제나 그 현실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게 좀 플랫폼이 돼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이 뭐 워낙 위험 사회인데 이제 울리백은 뭐 논의는 뭐 좀 이렇게 제한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판적인 보완을 이제 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어떤 자기가 그렇게 활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한국 아시아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 나랑 이제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해서 이렇게 아시아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책을 보내서 뭐 좀 봐달라 그러고 하는 식의 이제 관계 그런 게 보완적인 이제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한국 이제 아까 뭐 결국은 뭐 비슷한 얘기지만 그 디벨롭멘탈 리스크 소사이티로 이제 볼 수가 있다. 한국은 이제
울리백 얘기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 자본주의로서의 뭐 유럽 뭐 얘기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이런 복합 위험 사회인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구조적인 그 동력은 developmentally driven. 저개발, 개발, 선진 위험 사회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한데 그 컴플렉시티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측면이 디벨롭먼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시티즌십, 제가 이제 그 시티즌십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뭐 책도 쓰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시티즌십에 대한 우리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이제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이 사회적인 굉장한 뭐 그 특히 이제 그 청년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울분을 이렇게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고 하는 이슈가 뭐냐면은 그 안전에 대한 노출, 그 청년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그 신자유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유연 노동 그 시스템 하에서 여러 가지 그 파견 노동이라든지 다양한 형식의 신자유주의 노동을 하는 그 청년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안전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험이 실제 재난으로 경험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신자유적인 이런 질서. 그럼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이슈가 이제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는 거는 특정한 어떤 뭐 기업주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에 대한 시대에 대한 그 분노가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그 하나의 의식적인 구성물로서 이제 그 리스크 시티즌십에 대한 하나의 이제 그 내가 이 사회에 열심히 일하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뭔가 좀 이렇게 나는 군대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군대 국방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뭐 그 보호하고 어쩌고. 근데 그런 노동을 하는 그 청년들 중에 사실 뭐 부모님이 이렇게 재산이 없어서 부모님 생명은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 부모님의 생명은 자기가 좀 지켜주는지 모르지만 재산은 별로 그 누구 재산을 지켜준 거야? 재벌 재산 지켜주고 뭐 그러고 군대 갔다 온 거란 말이야. 여기 갔다 와서 이제 노동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됐을 때 그거 이제 아주 뭐 체계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그걸 뭐 정리해서 뭐 갖는 감정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이제 감정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제가 이제 이 디벨롭먼트 리스크 소사이티이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리스크 시티즌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티즌십 그 디벨롭먼트 리스크 소사이티에서 이제 그 리스크라는 거는 시티즌십으로 리스크는 이게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계급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청 계급이나 뭐 무산 계급 등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뭐 위험,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위험들은 내가 그 위험의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나의 출세 기회고 치부의 기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국가가 다 책임을 져줄 수 있고 하니까 서로 그 앞서서 그 리스크를 이렇게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또 그런 리스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뭐 경제활동, 뭐 그 산업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국가에서 이제 그죠? 그거 할 때 처음에 이제 그 돈을 빌려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걱정하지 말고 해봐.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청와대에 한번 갔다 왔다든지 뭐 등등.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리스크가 이 시티즌십을 브라이언 터너 교수가 contributory rights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공헌적 권리라는 거죠. 우리 보통 뭐 골프장 멤버십도 컨트리뷰터리 라이트잖아요. 그 골프장 현금 사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 하우스 룰 지키고 그런 컨트리뷰션을 하면 내가 골프장 가서 쳐서 그런
재미를 갖다가 그죠? 나의 그런 그게 이제 right 권리가 되는데 developmental contributory right는 국가의 이제 개발에 공헌을 하는 권리. 그래서 그게 이제 developmental citizenship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그거는 따로 이제 그래서 한국의 citizenship은 이제 예를 복지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소셜 시티즌십 이런 거 별개로 연결은 돼 있지만 디벨롭먼탈 시티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시티즌십은 이제 디벨롭멘탈 컨트리뷰터리 라이트 개발 공헌 권리 디벨롭멘탈 컨트리뷰터리 라이트고 또 그래서 그 이면에 디벨롭멘탈 컨트리뷰터리 리스크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개발 공헌 위험. 근데 그게 똑같이 개발 공헌 권리더라도 국가에서 이제 뭐 사회에서 혹은 사회과학이 그것을 개발 공헌 권리로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또 보호도 해주고 보상도 해주고 하는 그리고 잘 되면 지가 다 차지하고 그런 대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냥 재수 없으면 그냥 당하고 마는 뭐 이런 개발 공헌 위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신자유주의 그 유연 노동 리즘에서 그 청년들 노동자들의 어떤 그 개발 공헌 위험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의 그래서 그런 차이가 우리 그 사회 집단들 간의 그 차이가 단순히 뭐 사회경제적 계급의 차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정치 체제고, 그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무슨 원자력 산업이 지금 전시에 있는데 무슨 헛소리 마라, 뭐 안전 뭐 말도 끊지 내지 마라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실제로 공장을 원자력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면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버는 뭐 기업도 있을 테고 뭐 또 그걸로 좀 먹고 사는 뭐 학자도 있을 테고 뭐 등등 있겠지만 공무원도 있을 테고 나중에 이제 어떤 지역에 뭐 어설프게 뭐 공장 세워서 그 지역이 뭐 오염이 된다든지 등등 이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누가 그 책임을 져주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 글로벌 클라이밋 리스크라는 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울리 백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메타모포시스가 이제 그 형태가 이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나방이 이제 그죠? 유충이 이제 변태를 하고 하는 거고, 이거하고 이제 이볼루션하고의 차이는, 변태는 이제 같은 그 주체가 다른 형식으로 전혀 다른 단계로 이렇게, 그죠? 새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고, 진화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그 일종의 뭐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게 적자 생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게 이볼루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울리백은 이제 리스크 소사이어티의 그 메타모포시스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세계 기후 위기를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갑자기 세계가 함께 모여 가지고 이 생태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리스크 커뮤니티로 인식을 한다 이거. 그래서 그 리스크가 그 위험이 세계인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서로 단계를 해야 되고 서로의 그 위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메타모포시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한국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메타모포시스가 있는 건지 뭐 그런 우리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냥 이 정도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얘기를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위기에 지금 뭐 방역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위험을 크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극복을 하고 뭐 칭찬 많이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기성전 개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경험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안전한 문명을 만들자. 안전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고 안전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소셜 시티즌십 중에.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야, 우리가 이랬으니까 이거 가지고 방역이나 뭐 이런 거 바이오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개발적인 차원에서 이 선도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30%로 이제 빠지는 뭐 그러고 나서 그렇게 끝났어.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민주당 뭐이냐 뭐 국힘이냐의 뭐 그런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한국의 리스크 소사의 또 다른 특징이 이게 보면은 그 준법 투쟁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지하철 노동자도 하고 간호사들도 하고 이러는데 대개 보면은 준법 투쟁이 뭐 법을 지키자는 건데 뭐에 관한 법이냐 하면은 지키지 않으면은 위험해지는 그런 규정들에 대한 준법 투쟁이야. 간호사들 저 간호법이 우리 뭐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타워 크레인 뭐 지하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하나의 계급 투쟁으로 노동자들 계급 투쟁으로 그런 걸 하고 그러고 나서 더 안전한 사회로 진화하는 거 하면은 그게 아니고 저쪽에서 이제 우리의 그 계급적인 그 노동자적인 이해관계가 이렇게 타협이 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내일부터 다시 이제 불법 탈법 이제 정상 노동을 이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심지어 이제 이런 노동자들 협박을 할 때 그렇게 준법 투쟁을 하는 게 탈법이다. 그래서 불러서 우리가 너를 갖다가 조질 수도 있다 사법적으로 뭐 이렇게 협박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그 리스크라는 게 우리 그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이제 그런 보편화되고 구조적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생각할 거리가 많고 연구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뭐 경제학이나 이런 차원에서 뭐 그 이윤을 그죠? 그 경제적인 그 금전적인 파이낸셜 컴펜세이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그 행위들을 이제 그 설명을 이제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리스크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학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사회 과학 그 별도의 디시플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많은 특히 한국을 또 그런 게 학문화돼서 뭐가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국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리스크학을 울리백 교수가 한국에 2014년에 와가지고 너무 과로를 하고 갔어. 난 혹시 그때 과로하신 게 갑자기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막 이런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리스크의 확장된 개념을 여러 예시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리스크를 기반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35분 정도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바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그냥 간단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인 그 개념이 되는데 리플렉시브 모드너티 모드나에 들으신 거잖아요.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아까 선생님이 그 반사로 설명해 주셨는데 아니 리플렉티브하는 반성이고 예. 리플렉시브가 반사고. 리플렉스. 근데 재귀라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귀적인 뭐 근대성, 그러니까 1차적인 그 모더니티에 비해서 이제 2차 모더니티의 성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리플렉시브 얘기가 나오는 건데 모더니티에 대한 모더니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해주면 너무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리플렉션 모더니제이션 그 자체가 워낙 많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토론이 되고 등등 하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리스크 소사이티 그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반사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제일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리플렉션 모더니제이션 얘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죠. 여기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앤토니 기든스 버전에 또 그 리플렉션 모더니제이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브루디에도 뭐 얘기를 하고 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심지어 울리백조차도 어떻게 소비가 되냐면은 그 리스크 소사이티를 중심으로 소비되기보다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하나의 그 인텔렉츄얼한 지향으로서의 리플렉션 모더니제이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더니티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어떤 그 클래식 모더니티를 중심으로 인라이트먼트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그 모더니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가 나온 다음에 이게 더 이제 확장된 얘기니까 그 클래식 그 모더니티의 어떤 그 뭐랄까 뭐 모선이나 뭐 막스 베버나 뭐 이런 사람들 이미 다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현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한계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모더니티를 어떻게 이제 리인벤트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지향을 가지고 또 많이 리플렉션 모더니제이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재기적이라는 이제 그 용어를 써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실 그 논문 그 나눠드린 거에 이렇게 쭉 그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그 뭐 어떤 현실이 있어. 내가 뭐 그걸 이해를 하고 뭐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 되면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어떤 현상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학습 자체가 또 다른 노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노출된 그런 그 지식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떤 여러 가지 제 한계나 여러 가지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게 정말로 이게 적합한 지식이라는 게 그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그 지식을 배워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하면서 그런 복잡한 어떤 이중 삼중의 그 복잡성에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재기성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아까 얘기한 리플렉티브해지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이런 악순환이라기보다도 어떤 벗어날 수 없는 그 순환 구조에 이제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울리백이 특히 이제 지식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엄청 이제 비판적인 거는 바로 그 지식이 갖는 어떤 그런 어떤 사회 구조 그 지식을 매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대학을 오래 여기서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이 서울대학이 저는 사실 서울대학이 한국 사회의 관계에서 보면은 반성적이기보다는 반사적인 것 같아요. 서울대학의 사회과학이. 그런데 어쨌든 뭐 사회과학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 개입을 하고 뭐 어쩌고 할 때, 그죠? 과연 이제 사회를 진화시키는지 뭐 메타모포시스는 뭐 좀 다른 얘기니까 어떤 뭐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도 있는 셀프 풀필링 프로피시. 우리가 이제 1948년에 뭐 민주주의를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 걸 하고 나면 그게 이제 노움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 규범적인 그 힘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과 이제 괴리가 생기면은 이게 법을 만든 사람들이 뭐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것과 괴리가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사회과학이. 그러니까는 그 재기성이라는 것도 그 재기성인 어떤 그 프로세스 자체보다는 그것에 관련된 어떤 그 사회 질서, 그 소셜 스트럭처가 뭔가 울리백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리고 보면 그 지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회 질서라는 게 이제 그래서 울리백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초기 사회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 마나임입니다. 칼 마나임은 지식 사회학의 뭐 거의 뭐 태도 창시자 비슷한 사람이죠. 뭐 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정도.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건희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오늘 특강에서 이제 주로 이제 리스크가
개발국가 체제, 그 권위주의 정부 시기나 그 이후에 남아있는 개발주의적인 유산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좀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복지 학교의 관점에서 교수님이 이제 개발 자유주의 사회정책 체제로 그 경제정책과 개발주의적인 어떤 유산과 착종된 형태로 사회정책이 발달해오고 기능해왔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개발국가 체제에서 사회정책은 그 리스크의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긴 했는지, 해왔다면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뭔가 이런 네이션 단위의 소셜 폴리시가 이 새로운 의미의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잘 이렇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문제인데, 누가 사실 준비가 되는지 알려드리기도 어려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윤리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제도 효력의 범위가 이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노동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면 이런 3D 업종, 위험을 매개로 한 이런 업종에 이제 주로 있고, 그러니까 그 위험에 노출되는 그 자체가 그 노동자들한테는 일종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용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제 사회 정책이라는 거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을 때 뭐 사후적으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대책을 세워주든지 아니면은 사전적으로 이런 걸 좀 이렇게 예방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21세기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냐 하면 이게 그 이런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그 개발주의적인 그 위험 사회라 그럴까,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좀 바로잡고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모면하기 위한, 그런 걸 하지 않고 계속 자본 축적을 하고 뭐 경제 발전을 시키고 하는 그런 조건을 연장하기 위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무슨 사회 정책적인 뭐 진화라 그럴까, 뭐 그런 게 쉽게 이제 이루어지지가 이제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여기 위민 여성들에 대한 걸 써놨는데, 한국이 이제 사실 이제 여기는 이제 노동자 얘기를 썼지만은 이제 국제결혼, 그죠? 이러면은 주로 농촌에 이제 국제결혼 뭐 도시 주변부에도 많지만,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아무래도 뭐 농촌 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가족농 체제고, 또 문화적으로도 조금 뭐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여성들은 꼭 그 가족 구조 때문, 가족 문화 때문은 아니지만 다 이제 농촌에 살기 싫다고 다 이제 도시로 이제 왔고, 그다음에 그 공백을 이제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이제 메우는, 그게 이제 국제결혼 리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 문화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또 농촌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중노동을 하면 이제 뭐 농촌 노동 조금만 뭐 제가 텃밭 노동을 좀 해봤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가가지고 그렇게 그 하는 것도 그렇게 힘이 나. 물론 이제 초보가 하면 원래 그런 거지만, 그 농촌의 삶이라는 게 엄청 부지런해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따라 붙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농촌의 뭐 소일거 외양간 고치기이기는 하겠지만, 뭔가 이게 농촌에서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가 농민으로 혹은 뭐 농민의 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괜찮은 어떤 그 사회 경제 문화적인 공간, 그죠?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사실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면 한국 뭐 고령화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 신부랑 결혼하는 사람들 다 되게 뭐 중장년이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역시 세계화가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로컬한 그 리스크들에 대해서 이게 사회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이런 대신에 땜질, 그냥 이렇게 미봉책으로서 이제 그런 세계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만 그러냐 하면 사실 그냥 예를 들면 한국 노동자들 뭐 독일에
그 광부로 가고 그죠? 가면 거기 가서 터키 사람들도 만나고 뭐 그랬지만 그래서 뭐 광업에 가서 그 노동이라는 게 뭐 독일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선호하는 일이 아니니까 가서 이제 한국인 노동자들이 가.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화라는 게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 이런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게 보면은 이 사회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는 결국 이제 경제정책과 워낙 그 제로섬 관계가 강해가지고 사회정책에 대한 그 지출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위험을 갖다가 이렇게 그죠 구조화시키는 이런 하나의 리짐이 정책 리짐이 작동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위험이 이런 사회 정의, 소셜 자스티스나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그 반도체 뭐 노동자 그죠? 백혈병이라든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런 일들이 터지면 그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시민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이제 하기는 하죠. 하면서 그 위험을 매개로 한 한국의 이제 개발자본주의 체제의 그 인저스티스가 이제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이런 이제 반복이 되니까 한국에서 이제 일종의 메타모포시스 한국은 이제 위험에 대해서 그런 각성을 하고 굉장히 뭐 무슨 일이 터지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뭐 바뀌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00 그 배터리 공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언론이 그 추적 그 보도를 잘하나요? 학문 학자들은 뭐 몇 안 되고 뭐 이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좀 바뀌기가 참 힘들죠. 네, 오늘 장 교수님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규장 한국연구원의 대구연구원으로 있는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역사학도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은 그 컴플렉스 모더니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뭐 전에부터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역사학도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컴플렉스 모더나이제이션으로 이해를 했어요. 압축적 근대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사회과학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근 교수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되게 뭐 짧게는 60년대 이후 길게는 뭐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제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그 변화 모더나이제이션의 과정이나 그 이제 어떤 그 배경이라 그럴까 그거를 설명하는 이제 근대화 과정 설명하는 하나 이론으로서 컴플렉스 모더나이제이션으로 저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컴프레스드 모던 리스크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서 현재 이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리스크 소사이어티로서의 그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는 좀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스크 소사이어티 한국 사회 그런 리스크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그게 그냥 뭐 우연히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시대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것들인데. 근데 이제 리스크 소사이어티라는 측면 강조점을 주시면은 그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모습에 대한 진단이라 그럴까 처방 같은 것들이 중점을 두게 되는데 그 지금 아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이건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추격 추월의 뭐 이론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결과로서의 그 측면보다는 변화 과정 설명에 중점을 두시고 뭐 디토가 됐던 뭐가 됐던 그리고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한국을 당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 뭐 주류라고 할까 그런 사회 뭐 당면과 지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장 교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컴프레스드 모더니티를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그런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그 한국 사회 압축적 근대화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회학계에서도 압축적 근대화나 근대성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그 설명에 제가 그런 글도 본 적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한국 사회에서 심리학이나 사회학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뭐 이제 크게 보면 컴프레스 모더니제이션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컴프레스 모더니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뭐 저는 합니다. 뭐냐면은 모더니제이션을 이거 꺼졌나? 소리 나죠? 소리 납니까? 네. 뭐냐면 이제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이제 천천히 이렇게 요새 공무원들 중에 왜 성진하지 말고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를 이제 정년 퇴직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사는 게 그게 좋은 거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기성세대들 중에 빨리 소년 출세해서 뭐 30대에 국장이 되고 뭐 그게 좋은 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컴프레스 모더니제이션 자체를 갖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문명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컴프레스 모더니제이션에 대해서도 그런 하나의 그 컴프레스 모더니제이션이 뭐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보다도 하나의 그 사회 그 주체들의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자들의 그 행위자가 뭐 개인일 수도 있지만 사회가 혹은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뭐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컴프레스 모더니제이션을 포함한 컴프레스 모더니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컴프레스 모더니제이션이 그럼 뭐가 컴프레스 모더니제이션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영역별로 다 이제 다른 그래서 저는 크게 한국의 이 사회 구성체를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리스크하고 큰 뭐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는 뭐냐면은 제도 세계고, 다른 하나는 실물 세계고, 다른 하나는 문화 세계 같아요. 그래서 제도 세계는 이 서울대학교가 이제 그런 그 제도 세계를 뭐 이렇게 견인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사회 제도들. 그래서 여기 졸업한 사람들이 다 사회에 나와서 그 제도들의 그게 뭐 경제든 법이든 뭐 여러 영역에서 이제 그 제도들의 이제 그 핵심 엘리트들이 돼가지고 그 제도 일종의 제도 전사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각각 그 제도라는 건 사실 사회 전체 구조의 한 부분들이니까 각각의 제도는. 그래서 그 사회 전체적인 용도 뭐 이렇게 뭐 효용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좀 고민이 많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이게 쪼개가지고 이게 다 교육받고 그 학과에 관련된 뭐 분야로 진출을 해서 등등 이렇게 하니까 사실 서로 영역별로 교류도 없고 사회 전체에 대해서는 누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기자가 고민하고 뭐 시민단체에서 고민하고 뭐 이런 상황을 하고 대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제도 근대화라는 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우리는 일어나죠. 뭐냐면 1948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 선법을 하고 48년 대한민국 헌법을 그 헌법의 형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최선진적인 미국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뺏겼는데 미국보다도 더 선진적인 그래서 그게 이제 압축적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압축적 모더니제이션이 아니고 압축적인 compressed institutional modernity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죠. 그 프로세스라는 게 뭐 사실. 근데 그것을 굳이 프로세스를 얘기하면 우리 자유주의 제도 근대화를 한 건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도가 서양에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때 서양이 뭐 프랑스 혁명이 어떻고 등등 이래가면서 몇백 년 거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배태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철학적인 뭐 이런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고. 그 제도의 어떤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철학적인 그 맥락이나 조건 뭐 이런 게 전혀 다 거세된 없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시민사회가 다 이제 거세된 상태에서 제도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유주의 제도가 제도적으로 선언이 압축적으로 제도적으로 선언은 돼 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도들이라는 게 서양에서 보면 그 긴 발전의 그 변화의 그 추쟁의 그 결과물이지 그 제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한국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제도가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 스스로가 작동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들이 서구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서구가 그 제도들 때문에 발전했다기보다는 서구가 그런 식으로 장기간 발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서 자기네들의 그 바람직한 현실을 갖다 관리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장치들이야 이게. 민주주의가 그렇고 시장경제가 그렇고 복지국가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그 결과물이지. 한국이 처한 어떤 그 50대, 60년대적인 상황에서 그런 제도를 선언하는 그 제도가 한국에 당장 해결해야 될 뭐 빈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일자리, 뭐 산업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 해결, 이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한국에서 뭐 재벌이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사회 소셜 서비스, 아까 소셜 폴리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셜 서비스 제도적으로는 다 비영리고 서양 거를 이제 베껴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교육도 그렇고 뭐 의료도 그렇고 등등. 근데 한국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필수 소셜 서비스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영리 추구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의료 개혁을 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했는데 그것도 압축적으로 사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뭐 재벌. 그래서 한국 경제 발전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제 디벨롭먼트, 컴프레스드 디벨롭먼트라는 말도 많이 이제 쓰는데 그 압축적 발전에서 이제 그 재벌의 역할을 또 뭐 국가의 역할을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국제적으로 뭐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건 알지만 이게 우리 주류 사회과학에 사실 이게 주류 학문화되어 있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좀 어떤 그죠? 처한 여러 가지 그 아카데믹 팔레틱스가 또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이런 측면에서도 실물 세계의 압축적 근대성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물이든 제도든 별로 철학이나 문화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명적인 차원의 이런 뭐 고민이나 뭐 이런 거는 하고는 별로. 그래서 그런 고민은 또 별도의 영역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문학에서. 그 한강 작가가 하고 이런 뭐 기생충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 그 동도서기 뭐 근대화 뭐 그런 하지만 사실 동도서기 근대화한 게 아니고 무도서기 근대화를 한 거잖아요. 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한국의 사회과학의 이런 학문들에서 사실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주류 학문일수록 더 그래. 학생들이 그래서 그 인문학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돌진. 그러니까 이제 닭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닥치고 근대화하면 닥치고 경제발전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문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또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이런 또 그래서 그게 뭐 한국 사회 자체가 뭐 압축적으로 근대화했다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국 내부에 이런 복잡한 또 이런 사회 구성 체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또 그 압축적 근대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압축성이 그 문화도 뭐냐면은 문화가 저렇게 막 그 융성하고 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 예비군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많죠. 다 대학 가는 나라니까. 사실 그 전공자들이 많고 지금 이제 탈산업 포스트 인더스트리얼한 차원에서 이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제 문화 전공자들의 상당수가 또 어쨌든 내가 그 전공을 했으니까 그 관련해서 먹고 살게 되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런 그 문화 전공자들에 대한 이 사회복지적 지원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한국에서 그런 정책들이 있는 거 보고 사회복지 쪽하고 상관없이 그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보고 놀래요. 한국 정부는 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거. 우리가 좀 프랑스 가면은 그 문화인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보호해 주는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한국도 이런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그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주류 산업 경제는 대통령이 뭐 부산에서 같이 와서 어묵 먹으면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 이러면 다 와야 되잖아요. 우리 부인이 또 외국 가고 싶었는데 좀 따라오세요. 이러면 또 따라가야 되고. 근데 문학에는 그 독자적인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이제 생겨가지고 인더스트리얼 문화가 산업이냐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문화의 순수한 이런 거 가지고 싫어하지만 어쨌든 이 문화가 산업으로서 엄청난 그 기반이 있고. 어제 국회에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대정부 질의에 나온 깜짝 놀랐는데 그 외국의 그 문화 컨텐츠 K 컨텐츠 수출액이 300 몇십 조, 300조 어쨌든 뭐 그런가 봐요. 근데 그래서 총액이 반도체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것도 어쨌든
이게 아까 얘기한 압축적 발전을 문화산업에서 이루어낸 건데, 그럼 이것도 이제 누가 이제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압축성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 다 맞물려가지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그 한류가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좀 한 가지 최근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한강 작가가 그 노벨상을 받은 직후에 이 책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이게. 막 그 미국 아마존에서 막 그 글로벌 그 사회학의 뭐 30위 뭐 막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그랬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팔렸는데 한국학이나 뭐 저변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 왜 역주행이라 그러잖아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고 나서 이 책이 다시 아마존에서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한강 작가 소설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이 정말 뭐 흥미롭네 이러면서 기생충 때도 한 번 더 확 팔렸던 것 같아요. 아니야 기생충은 뭐 딴 책이다. 왜냐면 여기 내가 저 기생충을 이제 인용을 이제 여기다가 이 책이 뭘지 모르.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그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 뭐 이 압축 근대성 이런 걸 인용하는 것보다는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 그 컨텐츠 안에 압축적 근대성이 확인이 된다 하면서 제 이제 논의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뭐 이론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글로벌한 사회과학에서 이제 뭐 한국에 관련된 뭐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또 뭐 학생들한테 교재로 쓰고 뭐 이래가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뭐 한강 작가한테 뭐 어쩌다 보니까 신세를 좀 지게 되는. 네, 저는 사회학과 학생 이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되게 너무 잘 들어보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제작적 리스크도 그렇고 아니면 정말 물질적 리스크도 다 포괄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은 약간 신용의 분배도 이런 리스크의 분배로 인한 불평등과 여건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용 크레딧. 네네. 그래서 뭐 당연히 경제적인 크레딧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약간 정치적이거나 국제관계적으로도 뭐 어떤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더 국가적인 신용을 부여할 것인가까지 연결을 지었을 때도 기존의 백이나 교수님께서 하신 위험사회 논의와 연결될 수 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이라는 말을 지금 그 질문 속에서는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걸 뭐 신용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겠는데 어쨌든 이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평가하는 것 중에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뭐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뭐 일을 제대로 할 건지 다른 한편으로 이제 중간에 이제 잠적해서 3년 지나면 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 잠적해서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원하는 용도대로 그 노동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한국 정부의 그 제도나 이게 이런 데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적응을 하는 그런 이제 동기들이 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일종의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이제 그거에 가장 적나라한 측면이 사실 외국에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재생산 노동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회 재생산이라고 사회학에서 그러면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 뭐 키우고 뭐 등등 이러면 그에 대한 아까 얘기하는 이제 그 개발 공헌 권리에 상응하는 재생산 공헌 권리. 출산, 뭐 양육, 뭐 이게 이제 소셜 리프로덕션인데 그 소셜 리프로덕션이 한국 사람들만으로 잘 이게 안 되니까 외국인들을 동원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재생산 공헌 권리를 그 크레딧을 그거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국 국적을 주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많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외국인 신부들 한국보다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그죠? 낙후된 나라들에서 온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재생산 형식은 재생산 이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이코노믹 마이그런트로서의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재생산 노동자로서의 어떤 커미트먼트나 뭐 실천이나 뭐 이런 것에 비해서 이코노믹 마이그런트로서의 이런 그런 동기가 너무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에서 그걸 이제 컨트롤할 거라 이게. 근데 실제 이제 최근에 한국의 그 국제 결혼 이게 보면은 이 최근에 저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들과의 결혼이 확 늘어났는데 그 상대 외국인 남성이 베트남 남자야.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신부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이혼하고 이제 이코노믹 마이그런트로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걸 그 사람 입장에서는 메타모포스죠. 변태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평상시에 그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많이 자주들 이제 교류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노동자들과 우리 그 이제 다문화 정책에서는 사실 그 분리를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 소셜 커뮤니티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금 조금만 기다려 뭐 그래 내가 이제 곧 이제 한국 국적 취득하면 우리 결혼할 거 이제 리스크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종류의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이미 특히 이제 경제학 쪽에서 나온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다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질서 속에서. 그래서 굳이 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보편적이게 그 리스크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이런 파이낸셜한 거에 하나의 반영이 아니고 리스크라는 거 독립적으로 이제 그런 사회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뭐 그런 말씀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의 강의를 종료할 것 같은데요. 윤리백의 위험사회라는 개념부터 우리나라의 압축적 근대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회과학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돼서 그런지 이게 너무 그 학문이 다 서로 장벽이 높고 등등 이래가지고 그냥 그게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그래. 우리 이제 원장님이 사회과학연구원을 교수님이 융성하게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